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라도 광주에서 온 배운찬입니다. 조금 채워주죠. 조금 채워. 잘 보이게 PPT 대신 보이게. 우리 최성님 집사님께서 저 신문 보시고 갑자기 저희 가게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몇 차례 막 당부를 하셔서 여기 부산까지 이렇게 날아오게 됐습니다. 부산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 도시가 크네요. 광주가 아주 시골스럽습니다. 시골에서 도시 온 시골지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남 한평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아까 집사님께서도 대학교 때 무슨 5월 때 했다 이거를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80년대에 대학 다니면서 학생운동 관여했던 것 이것이 그렇게 대수롭거나 대단한 이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20살 때 학생운동 했던 것까지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 이런 현실이 좀 살짝 좀 비극스럽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요 쭉 광주에서 자영업 하면서 학원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좀 카페를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한 2010년부터 카페를 했고 또 커피를 하면서 이 커피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남대학교 식품공학대학원에 다니면서 2019년도에 그 식품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50에 박사를 해서 나름 좀 뿌듯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아이가 셋이고요. 오늘 제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 구경도 할 겸 같이 여행 삼아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아이 셋 키우면서 또 이렇게 커피 공부하면서 이렇게 안온한 삶을 저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작년에 광주에서 이제 만민 토론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자영업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문재인 프로젝터가 있으면 재밌게 잘 말씀해 주세요. 사진도 보여주면서 사진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상당히 작은 행사였어요. 4.19 혁명기념관 간신히 빌려가지고 누구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보다 훨씬 사람이 적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한번 했는데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조선일보 일면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조국 전 장관님께서 또 성실하게 제 발언 내용을 또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문재인을 실명 비판했다고 하는 광주 카페 사장의 정체가 뭐냐? 그 사람 자영업자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자영업자가 아니고 원래 일베 구구 보수 집단의 수괴였다. 이런 식의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제 하게 됐죠. 아시다시피 조국의 트위터에 수십만 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위터가
하고 나니까 이제 가게가 마비가 됐죠. 거의 뭐 항의 전화나 뭐 협박 전화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와가지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만이 그런 게 아니고 또 황교익 씨 아시나요? 맛 칼럼니스트. 요리를 할 줄은 모르지만 맛은 잘 보는. 그래서 쓰다 달다 말을 잘하는 뭐 통닭이 어쩌고 뭐 그런 사회적인 우리가 좀 그러니까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어그로 끌기의 대마왕이죠. 그래서 그 이재명한테 줄 서가지고 경기도에서 뭐 한 자리 해보려고 했다가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때 사회적인 무리를 빚었던 이런 자도 저를 카페를 운영하는 구호단체 공동대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보시면은 거기서 처먹는 미개들이 토착이고 간신력조 후손들 인증 뭐 이러면서 외구의 힘 커피숍 사장 저한테 이제 외구라 토착 외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5.18 특별법 폐지 주장한 배운천을 장사 접고 정치에만 전념토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저희 가게 약도를 이제 널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평범하게 아이만 키우고 카페 하다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요.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방문하셔서 위로를 좀 건네주고 하셨죠. 제가 그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그 정부 비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축창질 당해야 되는 이 문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에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것을 양념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선량한 서민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보지 않느냐.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MBC에서 저를 구구단체 공동대표다라고 공격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가 있었냐면요. 사실 이제 제가 뭐 20살 때 학생운동 뭐 하다가 군대도 좀 도망 다니다가 내가 군대 갔다 와서 계속 아이 낳고 키우면서 일체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사회 참여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가 셋인데 셋째 아이가 이제 상산부를 갔어요.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4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자사고를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산고 폐지를 밀어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 지역 내에서 그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들이 많이 입지를 잃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이게 불리했기 때문에 대학이 일부러 자사고를 보내는 게 유리하지가 않았어요, 입시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냈는데, 이거를 뭐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몇 년 계획을 잡고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런 법률이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 그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평가 기준을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무시하고 갑자기 평가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뭐 8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79점을 줘가지고 상산고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폭거를 저지릅니다. 그때 부모로서 또 내 자식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나서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뭐 시위에도 한번 참가하고 그 신문에도 칼럼을 써서 기고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했었죠. 그때 또 저희 우리 부산에 그때 부산국제중학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국제중에서 그 상산고와 똑같은, 그러니까 부산국제중학교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그 고통을 겪고 여차저차해서 상산고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상산고에 왔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애통한 우리 부산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당시에 열심히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때 뵀던 우리 학부모님이 저하고 이제 누님 동생 하면서 지금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점심을 우리 그 국제중학교 학부모님과 나누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 내가 내 아이 잘 키우고 나 밥 먹고 산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게 나와 내 가정에 바로 영향을 주는구나. 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이렇게 그 좌파적인 사고에 물드는 정권에게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능력껏 바람직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기성세대로서 부모로서 미흡하지만 사회운동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사회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는 굉장히 그 민주당 일당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위에의 이 얘기를 거의 할 수가 없죠. 뭐 분위기 자체가 문재인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뭐 이런 게 다 단절되고 매장당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은 있죠. 누가 문재인을 다 칭찬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 몇 분 모여가지고 우리가 호남에서도 우리 소수의 목소리를 좀 내보자. 그래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활동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호남 대안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호남 대안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았죠. 그거 맡아가지고 몇 달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활동은 이제 그 신안에 해상 폭력단지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문재인이가 와서 이제 크게 홍보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신안 주민들은 또 그거 싫어합니다. 그 의장을 다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 원자력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그 비용이 높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기자회견 한 번 한 것, 그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18 특별법은 잘 아시잖아요. 네, 5.18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5.18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5.18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군부 독재 정권에 항거한 것이 바로 5.18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5.18에 대해서 반대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5.18의 이름으로 처벌을 하겠다. 이것은 바로 5.18 열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느냐. 이런 취지에서 5.18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대안 포럼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라고 제가 안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5.18 문제는 너무 민감하다. 지금 이거 했다가는 지역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우리 단체에서 입장을 내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부결이 돼서 그러면 뭐 호남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 일동 해가지고 우리끼리 그럼 개인적으로 이름을 적어서 한번 하자 해가지고 뭐 몇십 명 이름 적어서 이제 이렇게 서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죠. 거기에 또 주동식 거기에 이제 주동식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이라는 분도 이제 이름을 올렸고, 그래서 호남 대안 포럼은 국민의힘 외곽 조직이고 5.18 특별법을 반대한 구구단체다. 그래서 그런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배훈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량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구구단체의 그 본색이 다른 놈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조선일보에 엊그제 우리 집사님이 보시고 전화하신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맞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면 광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광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5.18이죠. 5.18.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5.18 대성회 장면입니다. 80년 5월에 도청 앞 분수대에 광주 시민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것이죠. 당시에 뭐 다 아시다시피
80년 그때 이제 그 강주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지대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됐는데 그 계엄령을 다른 지역에서는 그 계엄령을 다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잠잠하게 있었지만 이상하게 강주에서만 이게 좀 두드러졌죠. 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면 계엄군이 일부러 좀 유발한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전남대학교의 학생들이 교문을 이제 폐쇄했을 거 아닙니까? 계엄령이 내렸으니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못 들어가게 막고 거기에서 투석전 같은 것이 있으면서 학생들을 때리게 되고 그 학생들이 다치고 피 흘리고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제 계엄군과 이렇게 대립전선이 되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제 진압이 이루어지고 탄압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강주 5.18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뭐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는 뭐 사회주의 운동 뭐 무장 동기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평화로운 행진을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이렇게 해서 민주회복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주장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북괴는 오판 말라라고 써놨습니다.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강주 시민들은 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 군중 속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한두 마리 섞여 있었거나 또는 그 고정 간첩들이 일부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부에 의해서 강주 시민 전체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나 그 정신이 통으로 이건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매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엄령을 통해서 그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 정신을 부정한 것이 군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 광주 시민들을 무슨 북괴의 사주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돌아가신 분들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해마다 5월만 되면 병이 걸립니다. 5월이 되면 아카시아 꽃 향기가 전해져 오거든요. 그 아카시아 꽃 향기만 막 맡으면 그게 연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악몽에 시달리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단 말이죠. 저희 대학 다닐 때 이 운동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4월, 5월만 되면요. 그 소복 입은 5.18 유가족 어머님들이 오셔서 통곡을 하세요. 그분들의 한을 보다 보면 80년 내내 80년 5월의 그 어떤 한과 그 슬픔을 잠시도 잊어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87년 민주화 대항쟁으로 꽃을 피운 거죠. 그때야 비로소 이제 80년 5월의 한이 일부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80년 5월에 그 희생이 있었고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해년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했던 이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런 아픔을 지금도 매일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주가 어떤 일당 독점이라고 하는 또는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이런 느낌은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죠. 다 빨갛죠. 네. 호남만 파랗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호남 외지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호남 분리독립해라, 뭐 갈라파고스다, 저 사람들만 따로 살아라 그래라,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시는데요. 강주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만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구나, 우리마저도 정권을 내줘버리면 어떻게 되겠다? 우리는 더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런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를 비난하기 전에 이 파란색에 들어와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이 빨간색이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국적으로 고립된 이 강주가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옛날에 탄압받으니까 억압받으니까 살아남으려니까 우리끼리 단결하자, 대동 단결하자 이런 말들이 통했겠지만 지금 20년 가까이 민주당만 계속 민주당이 뭐 말뚝만 세워놔도 당선이 되죠.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역에 낙후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복합 쇼핑몰 문제. 세상에 어떻게 해서 복합 쇼핑몰이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냐 이거죠. 타 지역 사람들은 그냥 이거 뭐 숨쉬고 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그게 없다는 게 되냐. 그러니까 인터넷에 아주 유명했던 짤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광주광역시에는 없는 것. 아주 조롱감이죠, 조롱감. 복합 쇼핑몰 없는 줄 아느냐. 운전면허 시험장도 없다. 레미안 아파트도 없다. 코스트코도 없다. 노브랜드도 없다. 스타필드도 없다. 이케아도 없다. 트레이더스도 없다. 롯데몰도 없다. 노브랜드 그거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얼마나 없는 게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원인이.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우리가 이제 80년 어떤 이런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 무조건 다 찍어줘 버리고 얘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작년 6월에 학동창사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버스가 여기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멈췄어요. 이 건물이 붕괴되었고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9명이 돌아가시고 8명이 크게 다쳤죠. 이게 대단히 후진국형 참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사고가 있고 나서 불과 몇 달 만에 또 학동에서 멀쩡하던 아파트가 붕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이파크가. 이게 다른 그 어떤 지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참사가 왜 강주에서만 일어나느냐라고 보시죠. 근데 이런 것이, 이런 공사를 할 때도 이제 건설업체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무슨 하청업체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감사보고서 이런 것을 매달 그 행정관서에다가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즉 행정과 건설업체 간에 짬짬이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뭐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런 참사들이, 후진국형 참사들이 강주에서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 일당 독점이 무능과 부패를 불렀다. 그러면 이런 일당 독재를 벗어나야 될 텐데 강주 사람들은 다 바보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85%냐? 그 형수 그런 욕설이나 하는 그런 천하의 잡놈한테 85%를 줄 수가 있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안이 없는 것이죠, 대안이. 그리고 강주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정권의 먹이가 된다. 80년 내내 그랬지 않습니까? 80년 5월에 우리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폭도로 매도당하면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몇십 년 동안 계속 숨기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한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어떤 이런 의식이 지금까지도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호남과 강주에 와서 뭘 해봤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 강주에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온 것도 왔다 갔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모르게 왔다 갔어요. 그랬으면서 표를 안 준다고 뭐라고 할 것이 없죠.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아예 후보 자체를 내질 않습니다. 지자체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희망을 봤죠. 이 젊은 친구 이준석을 통해서. 이게 저희 카페에 와서 이게 접니다. 저랑 함께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에서 이래 본 적이 없죠. 네, KTX에서 내리자마자 물병 던졌다고 가버리고 거기서 막 뉴스만 크게 나오고 역시 강주는 안 돼 이러면서 다 가기 바빴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 이렇게 간담회도 하러 왔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백운교차로인데요. 백운교차로에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때 국민의힘 그 당사로 협박전화가 왔다고 그럽니다. 너희들 거기서 교통 방해하고 그러면 차로 밀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전화가 왔었죠. 그리고 경찰들도 엄청 왔습니다. 그런 것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젊은 대표님께서 오셔서 지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준석 대표께서는 30% 득표를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12.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역시 강주는 안 돼. 전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2.7%는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여기서 희망과 가능성을 봤다. 이러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강주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떳떳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제가 가령 강주 지역신문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이제는 곧장 이야기를 실어줍니다.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KBS에서 그 지역 KBS 강주방송국에서 저한테 전화 인터뷰를 해서 이런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큰 댐에 이제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너지게 하려면 그래서 대한민국과 호남이 하나가 되고 부산과 호남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하하고 조롱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자 했던 것이 호남 사람들을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호남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